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106일 만에 드디어 끝이 납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들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죠. 오늘은요, 황호봉 제니스그룹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전쟁이 끝이 날까요? 지금 19일에 스위스에서 이제 서명을 하고 즉각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열려야죠. 안 네. 열리면 큰일 납니다. 이번엔 진짜 네, 끝나야죠. 이번에는 안 열리면 큰일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종전, 합의 이런 얘기를 거의 한 40번 정도를 그랬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요. 네.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강도가 갈수록 조금씩 높아졌고 사실은 지난 한 2주 동안에는 그 얘기를 해도 사실 시장에서 먹히질 않으니까 밤에 폭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폭격을 취소를 하면서 타코를 하면서 증시를 또 끄집어 올리는 상황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못 연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엄청난 악재로 다가올 그럼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종전이 될 것이다라고 믿으면서도 조금의 불안감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19일에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하게 개방이 된다면 유가도 좀 빠르게 진정을 찾아갈 텐데 일단 오늘도 4% 넘게 급락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유가가 지금 현재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바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그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전쟁이 나기 전에 유가가 WTI 기준으로 한 65불 정도 됐습니다. 65불 정도 됐는데 이제 전쟁이 나고 나서 지금 100불 이상도 훨씬 넘었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단계이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유가가 사실은 공급망이 이렇게 좀 훼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상화를 찾아가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모니터링 포인트는 보험회사들이 여기를 이제 보험을 해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서 유가가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보험사들이 이거를 주저한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설물들이 많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당장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내려가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유가 좀 몇 선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70불대 후반 정도를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보험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험을 해주고 커버를 만약에 해준다라고 하면은 70불대 한 초반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60불대까지 내려가는 거는 그거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70불 초반까지는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케빈 워시가 주재하는 첫 번째 FOMC가 열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타임라인 자체가 FOMC 이전에 종전 선언이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유가가 이제 가파르게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 하에 이번 워시의 발언이 좀 바뀔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케빈 워시가 그동안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사실 좀 다시 좀 곱씹어 보면 작은 연준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시장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도 탐탁치 않아 하고 본인도 인터뷰를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볼 것 같고 그다음에 CPI를 보는 것 자체도 물가를 보는 것 자체도 이제 무슨 절사 물가라고 해서 이제 트렌드 CPI라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변동성 있는 것들을 떼어내고 진짜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만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후행적인 데이터, 확실한 데이터 그래서 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정말 확실하게 심플하게 보여주는 것만 연준이 앞으로 하겠다라는 걸로 사실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포워드 가이던스도 안 내놓겠다. 그다음에 점도표도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작아지면서 시장에 많은 것들을 맡겨놓는 식으로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불친절하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깜깜이라고 생각할 수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채권 가격 입장에서는 턴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7천마일 떨어진 우리도 아는 사실이면 사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는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좀 매파적인 분위기를 좀 풍기기는 할 텐데 그게 연준의 독립성 관련된 이야기로 조금 굳혀질 가능성이 높고 그게 다른 18명의 연준 위원들의 마음을 사는 데에 조금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개월 동안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 시장은 인하는 어떻게 보면 물 건너갔고 동결을 넘어서서 인상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전쟁 때문에 급등한 유가, 그러니까 물가 때문이었는데 간밤에 이제 종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준의 결정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올해 금리 인상 시그널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처음서부터 금리 인상은 좀 어렵다라고 좀 이렇게 전쟁이 많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도 네. 좀 어려울 거라고 사실은 좀 봤는데요. 물론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가라는 거를 뜯어보면 전체적으로 CPI의 한 40% 정도 되는 게 주거비가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비가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나머지 20, 30% 정도가 유가가 차지를 합니다. 근데 주거비도 사실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비도 지금 물론 양극화되어 있어서 좀 평평해 보이기는 하지만 소비도 조금 좀 둔화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유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면 충분히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할 수 있는 여건에 유가가 지금 사실을 띈 것이라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서 유가만 사실은 한 70불대, 60불대 후반 정도로 내려오면 엄청 물가를 좀 금리를 내려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났으니 사실은 전체적인 객관적으로 지표를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유가만 만약에 정상적으로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금리를 내리지는 못할 망정 올리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 시선이 좀 많이 컸습니다. 네, 무려 106일 만에 전쟁의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가가 가파르게 하락을 할 텐데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변수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전 세계가 주목했던 스페이스 X가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데뷔를 했죠. 공모가가 지금 한 135달러였다가 150달러로 시작을 했고 160달러에 좀 장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네, 20%가 올라서 끝났습니다. 네, 목표 주가 지금 190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펜하이머에서 190불을 가장 사실은 긍정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전망을 내놨어요. 하니까. 근데 사실상 스페이스X라는 기업 자체가 정기적으로 사실은 로켓을 쏴서 올려야 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는 시총 10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이 그런 로켓을 한번 쌓아 올릴 때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 그다음에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 사실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오펜하이머 190불에 동의를 하는 거는 이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AI 데이터 센터들을 이을 수 있는 신경망 인프라 회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회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꼭 필요한 그런 인프라를 더 자리 잡아서 시장에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목표가는 맞추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 6위에 등극을 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스페이스X의 주가 흐름이 될 텐데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사상 최대 IPO였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이 여기에 몰렸습니다. 전 세계 자산 운용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였고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 8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에서 유동성을 많이 빼서 스페이스 S 상장에 몰렸다 이런 시나리오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한 2주 정도의 사실 흐름을 보면 처음에 브로드컴이 실적이 나오면서 기대 가이던스가 그냥 올려잡지 못했다라는 이제 나쁘진 않았는데 나쁘지 않은데 사실은. 가이던스를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고 그 뒤로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이란 얘기 다시 나오면서 금리 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시장이 더 한번 흔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한 이제 유동성 블랙홀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세 가지가 지난주에 2주를 사실은 물들였다라고 봐도 되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돌아와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스페이스X 때문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은 상황에서 유동성 블랙홀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난 2주 동안에 어떤 주식들이 흔들렸는지 생각을 해보면 물론 반도체는 그 전에 슈팅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정리한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지만 결국에는 성장주 내에서 리밸런싱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의 장의 흐름을 보면 빅테크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주식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힘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사실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월 초로 예상이 돼 있는 나스닥 100 편입, 그다음에 그 이후에 줄줄이 이제 ETF나 출시가 되면서 다른 액티브 펀드들에서도 시장에 눈치를 봐가면서 편입을 할 텐데 그 상황에서도 뭘 털 것이냐라고 보면은 그러면 빅테크랑 소프트웨어를 털고 스페이스X 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요 두 섹터 같은 경우는 한동안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그 전에 2주 동안 유동성 돈의 흐름이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스페이스X 상장 말고 올해에는 뭐 엔트로픽이라든지 오픈 AI, 몸집도 몸집이지만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두 기업이 또 네.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도 또 유동성 변화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분명히 사실은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스타트가 스페이스X였기 때문에 유동성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시장은 굉장히 주목을 했단 말이죠. 네. 그 비슷한 흐름을 사실은 좀 보여줄 것 같아요. 보여줄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빅테크랑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여기서 좀 돈이 빠져서 이쪽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한 번이 학습이 네. 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친구들이 이 돈을 받아서 어디다 쓸 것이냐. 그러니까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로 저는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에는 스페이스X에서 받은 그 돈, 만약에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상장해서 받은 그 자본금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쓸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한쪽에서는 빠지고 한쪽에서는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별적인 선구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 이쪽이 가장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이제 AI 인프라 쪽도 괜찮겠지만 뭐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 두 개의 섹터가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페이스X에 이어서 엔트로픽 그리고 오픈 AI까지 상장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미증시를 크게 볼 때 과거에는 플랫폼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주 경제, 뭐 초대형 AI, 뭐 완전한 기술주 시대가 도래했다. 월가에서도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시장 자체가 좀 변화를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물론 당연히 색깔이 이제 변하는 거는 네. 맞고요. 뭐 기존에 사실은 90년대서부터 인터넷 인프라를 깔고 2000년대에는 정보화 시대를 들어가면서 인터넷을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2010년도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스마트폰이랑 소프트웨어가 이제 시장을 점유하던 그런 상황을 이렇게 쭉 겪어온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AI 인프라를 까는 시대고 그 다음에는 이제 AI가 생활 속으로 이제 스며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완전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기존의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AI 그다음에 AI 인프라 그다음에 또 이제 소프트웨어 네. 또 다른 소프트웨어죠.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앞으로 펼쳐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완전히 좀 변할 것이다. 앞으로 향후 30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헤게모니 변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증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기업들이 M7이었잖아요. 네. M7 했는데 최근에는 M7이 아니라 망고스라는 명칭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네. 망고스가 뭐 메타, 엔트로픽, 엔비디아, 구글, 오픈 AI, 스페이스X 그러니까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이러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인 건데 네. 망고스의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거기 망고스에서 서운했던 부분은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어디 갔냐는 거죠. 아,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도대체 어디 갔을까라는 부분이 좀 저는 서운했고 분명히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은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제 핵심 자산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이제 팡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M7이었다가 이제는 망고스. 망고스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핵심 자산이 바뀌는 부분을 잘 따라가셔야 될 것 같고 그 핵심 자산이 바뀌는 데에서 나타나는 그런 리밸런싱 그런 부분들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색깔이 확확 바뀌고 있습니다. 망고스라는
단어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익숙해질 텐데 각 주가 추이를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이닉스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은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나스닥의 최종 상장사로 좀 낙점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좀 잘 상장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TSM 상장할 때랑 사실은 비교를 뭐 이렇게 좀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충분히 무리 없이 좀 상장이 네. 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뭐 물량 소화 이슈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분명히 좀 중간에 바틀렉이 좀 걸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한 1, 2개월 정도의 변동성만 조금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하이닉스 전체적으로는 저는 좋은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DR이 상장이 되고 나면 다른 이제 일반적인 액티브 펀드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다 미국 내에서 이제 편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편입을 하게 되고 물론 글로벌 펀드에서는 지금 다 편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더 비중도 늘릴 수도 있고 일반적인 소매 그 주식들 하시는 분들 미국 퇴직연금 하시는 분들도 더 편하게 사실은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지금 모멘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또 한 번 올려줄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금 연준의 선택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또 굵직한 이벤트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종전 이야기하면서 물가를 짚어드렸잖아요. 고용단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은 뭐 굉장히 좋았던 건 아니고 이번에 사실은 좀 좋았죠. 그러니까요. 예, 기대보다 훨씬. 네, 기대보다 네. 훨씬 좋았는데 이 고용단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만든 다음에 구조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데이터들이 좀 들쑥날쑥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솔직히 조금 조정이 될 여지도 좀 있지 않겠나 이런 근데 생각도 올해 좀 이번에 듭니다. 나온 거는 좀 월드컵 특수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지방 고용도 있었잖아요. 네, 지방 고용도 있고 그게 네. 이제 월드컵 특수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고용이 좀 일시적으로 좋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연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봤을 때에는 사실 구분을 수요발 인플레이션이냐 공급발 인플레이션이냐를 이번에 좀 구분을 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요발 인플레이션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용도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가고 소비도 그다음에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발 인플레이션인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목했던 거는 헤드라인은 올라가나 코어는 좀 둔화되는 어떻게 보면 공급발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은 이번에 고용이 조금 더 잘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발 인플레이션의 시작이야. 저는 이렇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라는 데가 후행적인 데이터를 조금 더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다음 달에도 그다음에 또 그다음 달에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 수요발로 옮겨간다라고 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유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고용이 조금 더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는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는 수요발 인플레이션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가지고 금리는 좀 동결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낮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들의 특히나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금 빅테크 투자가 계속 단행이 되고 있는데 자금 조달할 때 금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 같아요. 엄청 크죠. 네. 사실은 구글 같은 경우도 진짜 맞아요. 보지 못한 그런 채권을 발행을 해서 지금 자금 조달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빅테크들은 자금 조달을 할 여력도 충분히 있고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조금 힘든 상황들을 버텨나갈 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확률이 높은데 반면에 이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빅테크들이 자금 집행 시기를 조금 늦춘다든가 네. 그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준공을 조금 늦춘다든가 이런 선택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하청을 받는 기업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약간의 자금 경색, 시장에서는 좀 약간 위기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소형 테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장을 앞두고 있다든지 좀 작은 기업들은 네. 이런 금리에 대한 부담이 신용 문제로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네오클라우드 회사들이 이제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요.
뭐 람다랩스라든지 아니면 뭐 코어웨이브라든지 뭐 이번에 나왔던 크루소 같은 그런 기업들. 그쵸. 물론 이제 크루소 같은 경우는 전력 이슈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충분히 금리 때문에도 이 중금리에서 힘든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는 가장 많이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예요. 아. 그래서 이게 투기 기업들, 그러니까 투자 등급에서 좀 낮은, 그러니까 투기 등급의 기업들과 일반 국채 기업들의 금리 차, 요거를 계속 보시면서 이게 너무 급등한다. 뭐 30일, 60일 고점을 좀 강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한 번쯤 시장에서 뉴스가 나기 전에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꼭 주목해서 보셔라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선행 지표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크루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프로젝트 중단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데이터 개발을 뭐 당장 중단하기보단 좀 지연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AI 산업 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전반적으로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일까요? 수요가 네. 너무 탄탄합니다. 지금 보면 정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젠슨 황이 한국까지 왜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6월 2일 날 최태원 회장은 심지어 반도체를 이제는 2배로 생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게 네. 이제는 반도체가 시클리컬하고 얘기를 하는 게 P와 Q를 왔다 갔다 가격과 공급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공급단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생산을 많이 해서 맞춰야 될 시기가 된다. 안 그러면 이제 P가 너무 올라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산업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다 알고 있고 그거를 사실 일시적으로 조금씩 어려운 그 병목 현상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인도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미국 외에는 AI 관련돼 가지고 실생활에 깊게 들어오지는 아직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사실 산업 전반에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수요는 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 보수적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 그다음에 내년 중반까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좀 진행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관점에서 반도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Q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사시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소부장, 전공정 이쪽 막 지금 뜨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포지션도 조금 잡아가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톱뿐만이 아니라 소부장 그리고 뭐 MLCC 기판 관련 쪽까지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시야를 좀 확대시켜 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6월이 절반 정도 또 지나고 있고 다행인 거는 종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장을 비롯해서 하반기 전반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끌고 갈까요? 네, 가장 사실은 첫 번째로 네. 보셔야 되는 부분은 금리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 내려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네. 여튼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정된다라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성장주들이 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비중,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통신칩,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이런 쪽까지 한번 살펴보셔서 투자의 폭을 좀 넓히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식이 변동성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클 겁니다. 뭐 하루에 삼성전자도 10%씩 왔다 갔다 하는 일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변동성을 사실은 이기시는 길은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시고 투자하시는 그런 안목을 기르시는 거라 네. 공부 많이 하시고 주식 비중을 좀 넓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자주 시세창을 좀 쳐다보지 마시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자산 배분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황고봉 제니스그룹 파트너스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